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래 모의고사는 3회 분이 최종회였는데요. 긴급하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최종 마무리 점검 잘 하시라고 4회를 긴급하게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있는 40문제들은 제가 마지막 특강할 때 80문제 나눠 드렸던 것 중에서 또 40문제를 좀 줄여서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니까 내용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원론, 그러면 우리 81번부터 가야 되겠죠, 학원론은요. 81번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부터 먼저 나와 있어서 민법전은 먼저 나와 있어서 학원론으로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겠네. 페이지가 50쪽 하면 되겠네. 학원론은 81번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부동산이라 하며, 여기까지는 어때요? 좋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준부동산을 합치면 뭐가 된다? 광의부동산. 여기까지는 법경계 중에서 법률적 측면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본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아니죠. 자본자산은요,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기술적 측면은 4가지 있습니다. 공자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럼 과연 경제적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5개가 있죠. 3본, 생소상,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측면에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광의. 이렇게. 오케이. 2번. 부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 저당권과 유치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인데, 요거 좀 설명, 간혹 이제 우리 학원론 시험에 민법 색채가 상당히 짙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 잘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또 민법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한물권이라고 하면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처분을 제한하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요 중에서 용익물권 전체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되고요.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됩니다. 뭐를 제외한? 질권을 제외한. 그래서 아까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부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동산은 일단 다 안 됩니다. 용익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가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산은 무엇과 유치권과 질권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되는 거 한 개만 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익물권은 다 되고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히려 동산은 되는 거 2개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익물권은 다 안 되니까, 다 안 되고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의 설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가능, 둘 다 되는 건 누구냐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법경기가 결합이 되었네요. 이렇게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요거랑 뭐랑 구분하셔야 돼? 복합 부동산이랑 구분하셔야 되죠? 예. 복합 부동산은 몇 개 결합? 2개 결합.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일체로 다루는 거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개 결합, 법경기. 그래서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법경기 결합되면 복합 개념, 토지 건물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아요. 이번에는 신축 중인 건물. 자, 신축 중인 건물도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로 간주를 합니다. 독립 정착물로 간주를 합니다. 독립 정착물은 어떤 놈이냐면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몇 개 있죠? 4개 있죠.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식, 세 번째는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네 번째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토지와 독립적인 것들은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가 쌉 가능, 분리 양도가 쌉 가능. 근데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용 승인 아니죠. 등기 아니죠.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 주기지 하시면 돼요. 주벽, 기둥, 지붕. 그래서 주벽, 기둥, 지붕 요거 3개만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이도 독립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5번 임차인 정착물. 자, 우리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어떤 거 있냐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임차인 정착물. 오케이. 두 번째는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입니다. 수확물. 마지막으로 가식 목적에 있는,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동산으로 처리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일단은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 일체로 다루는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좋아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과 동산 중 제한 물건 그러니까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 말고 독립 정착물 4가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예 동산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제 답은 2번입니다. 82번. 또 출제할 가능성 100%죠. 자,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의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토지 용어가 뭐가 나왔냐면 법지 빈지가 나오고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4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학원론 시험에서도 토지 용어를 갖다가 서술형으로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박스 안에다가 한 4개쯤 넣어놓고 이 4개 토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보지의 용어 정리는 2가지입니다. 택지농지임지 상호간, 상호간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가 후보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현재 용도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나 있는 거죠.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 같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땅. 그러니까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 같은 땅. 그럼 현재는 지금 택지란 얘기예요? 택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지. 현재 택지면 장래 택지가 된다고 하지 않지. 지금 감정평가서인데 얘가 장차 커서 감정평가서가 될 거야 하지는 않지. 지금 택지가 아니니까 앞으로 장래 택지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농지나 임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현재는 농지나 임지였는데 장차 택지로 될 것으로 전환 중인 토지는요. 이건 대표적인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의 용어 정의는요. 택지, 농지, 임지, 상관의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 하나랑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 같은 땅 이렇게 2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서 주거지로 전환 중인 땅. 이건 대표적인 이행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행지 몇 개만 딱 기억해 볼 거냐면 2가지만 딱 기억해 볼 겁니다. 택지 안에 뭐 있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주상공 있죠. 오케이. 농지 안에 우리 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답과 있죠.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있는데 요렇게 바뀌는 거, 가로가 바뀌는 거, 요렇게 바뀌는 것만 이행지예요. 그래서 이행지 가볍게 2개 좀 기억해 놓으세요. 먹길이, 주상공길이, 먹길이, 전답과길이 이렇게만 이행지입니다. 여기서는 주거지, 공업지, 주거지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택지 내에서 전환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행지.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로서의 토지. 그러니까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토지가 너무 소박하네 그랬지. 소지였고요. 이건 좀 쉬웠죠. 그다음에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는 우리 공유지라고 부릅니다. 공유지. 공유지랑 반드시 비교하셔야 될 땅이 뭐냐면 바로 1단지입니다. 1단지. 개념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어떤 관계라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뭘로 봐버리겠다? 1단으로 봐버리겠다.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개를 하나로 보는 땅이 있고요. 하나를 2개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반대지, 그지?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은 1단지고요. 왜 1단으로 봅니까?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두 필지 이상 1단의 토지는 1단지고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은 공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민법에서 얘기하는 공유입니다, 공유. 국공유지 할 때 공유라는 뜻 아니야. 됐어. 모르면 됐어. 아무튼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5번. 함께 공짜 공유지. 8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저랑 복습 한번. 이제 총 복습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건축법상 한번 합시다. 건축법상 주택을 분류를 할 때,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고, 연세대 기숙사가 아닌 것은 단독주택이라 그랬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고요. 그게 아닌 것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럼 누가 묻습니다. 아파트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묻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를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기 쉽죠. 연립과 다세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몇 개층 이하인데 4개층 이하인데 660이 나옵니다. 660을 초과해버리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연초. 연초 땡기네? 뭐 이렇게. 연초. 연립이 뜨면 초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찾으시는 것도 습관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데, 이 기숙사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기숙사가 있고요.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작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의 공통점은요, 둘 다 공동치사 50%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 기숙사는 장소도 나오고 또 사람도 나옵니다. 누구 하고요? 학교, 그다음 누구 어디요? 공장, 플레이스, 펄슨. 학교에 누구요? 학생. 공장에 누구요? 종업원. 종업원. 이렇게 나오고 50% 이상, 그러면 일반 기숙사가 되는 거고요. 임대형 기숙사는 목적 자체가 임대 목적인데 몇 실? 20실 이상. 숫자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라 그랬죠? 20실이 나오면 이임대형, 이임대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가구주택하고요. 이 다중이, 우리의 예쁜 다중이,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3계층 이하예요.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겠네? 안 돼요. 근데 19세대 이하가 나오면, 19세대 이하가 나오면 다가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사람은 나옵니다. 장소는 안 나옵니다.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취사가 안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란 말이 아까 어디도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중이하고 일반 기숙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는요, 일반 기숙사는요, 장소와 사람이 둘 다 나온다. 우리 법에서는 어디만 기숙사라고 보냐면요, 학교하고 공장 안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학교에는 누가 살아? 학생. 공장은 누구요? 종업원. 그리고 강력한 뒤에 한 방 있지. 공동치사 50%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일반 기숙사가 되는 거고, 장소는 안 나오고 펄슨 사람만 나옵니다.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것도 암기할 때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19 이렇게 나오면 19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9는 다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19, 다가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실, 임대형. 연초 땡기네. 연립은 초가 이렇게. 이번엔 주택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도생. 줄이겠습니다, 이제. 시험도 얼마 남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준주택.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단어들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 종류는 3가지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단지형 연립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 있고요, 소형주택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원룸형이라고 불렀던 건데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분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도생은 분상 적용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준주택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 시설로 이용은 하고 있더라. 법상으로는 주택 법상으로는 주택 외로 분류되는데 실상으로 보니까 주거 시설로 이용되고 있더라. 종류는 몇 개? 4개. 지오단호 아니죠. 기오단호 맞습니다. 지오단호 아니죠. 기오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이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세대를 구분해서 갑니다. 세대를 뭐해서 구분해서 생활돼요? 생활돼요. 자,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돼요? 소유는 안 돼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한데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들 이제 주택을 이걸로 끝내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 세설강 이후로는 시험장 갈 때는 안 보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자 우리. 오케이. 갑자기 또 급발진했네. 1번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는요 공동치사 50%에 20실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1번 맞습니다. 2번 연초 땡기네. 초가 같으면 일단 무조건 맞습니다. 일단 4계층 이하 연초 맞습니다. 다중주택은요 사람만 나온다고 그랬죠. 뭐는 안 나오고 플레이스 장소는 안 나오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 안 된다 그랬고요. 3계층 이하 당연하고요. 660 이하는 당연히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가구는 3계층 이하고 660 이하인데 몇 세대 이하라고? 19세대 이하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에 가시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해. 이건 맞았어. 맞았는데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도 있다.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봐. 지금 1번이 석줄, 2번 두 줄, 3번 석줄, 4번 두 줄, 5번 석줄. 이 많은 글자들 중에 틀린 글자는 단 한 글자. 여기 저기 it 보이나 it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키워드 모르면 전부 다 글자를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딱 잡고 예컨대 뭐 연립이 뜨면 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살짝 한번 봐주고 다가구 뜨면 뭐 19 이거 좀 봐주고 학생이 떠 있어. 근데 학교 공장 뜨고 학생 종업원이 뜨면 일반 기숙사가 되는 거고 학생 직장인만 떠 있어. 그러면 다중이가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 쌉 가능, 소유는 불가능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키워드를 잡아야지 이런 긴 지문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84번으로 갈게요. 아파트 시장 왜 넘어갔어? 84번 죄송합니다.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토지 특성은 우리 평가사 학원론 시험에서는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문제만 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된다. 한 개도. 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을 뭐라 부른다? 용도적 공급이라 부른다. 오케이. 시험에서는 용도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뭔데?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예외 없이, 물리적 공급은 예외가 없어야 안 되는 게 예외 없이 수직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공급은 싹 가능하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또 시험에 나올 때 이용 전환이라고 합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런 게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후보지 이행지, 그러니까 이행과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을 물었을 때는요, 지문 자체가 물리적 공급에 관한 얘기인지 경제적 용도적 공급에 관한 얘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그래서 1번. 부동성으로 인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국지화시키고, 국지화 시킵니다. 근데 임장 활동을 배제시킨다 하면 안 돼요. 임장 활동화한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건 어떤 게 배제되냐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소요가 배제되고, 감가상각이 배제되고, 재생산 이론 같은 게 배제되는 겁니다.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배제되고 하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하는 겁니다. 어서 배제를 써야 되고 어서 배제를 빼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화 해요, 안 해요? 하지. 그걸 배제하면 안 되지.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시사하게 내면 어떻게?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내한테 지랄하면 안 돼. 출제위원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본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1번 땡. 2번 영속성은 관리 잘해야 되고. 참 좋았어요.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런 원가법이 뭔지 아시죠?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를 차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는요, 이 감가액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누구는요? 토지는요. 뭐로 말미암아?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원가법을 쓰기가 곤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원가법 쓰는 물건은요, 기본적으로 감가가 이루어지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건물, 건설기계, 기계기구류, 항공기, 선박,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규모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원가법을 쓰고요. 그럼 토지는 원가법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무엇에 이론적 근거가 되냐면 공시, 지가, 기준법, 일종의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지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좀 어렵죠, 질문.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3번 개별성은 토지의 독점 소유욕. 여러분들 독점 소유욕이 뭔지 아세요? 미저리처럼 나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걸 독점 소유욕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한정판, 귀한 거, 부족한 거. 그다음에 지가지대. 지가지대가 왜 발생합니까? 귀하고 부족하고 희소하고 하니까 지가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땅값, 땅 임대료. 이거는 개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부증성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증성. 4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자 출발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무슨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고? 그렇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이것은 토지를 막 찍어낸 거 아니고 고정된 양 안에서 뭐를 전환시킨 거다? 이용을 전환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퍼펙트. 5번 토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를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비슷한 구석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비교 너무 어렵고요. 비슷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가지고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무슨 성에 대한 설명? 개별성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5번하고 3번하고는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제목이 바꿔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84번 문제는 문제가 너무 좋아서 또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 꼭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 답으로 꽂혀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참 좋냐면 눈으로는 틀린 지문을 보고 있고 귀로는 맞는 답을 듣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짓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도 보면 하면 안 되니까 싹 지우고 풀겠습니다. 1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화한다. 2번 영속성은 토지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고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3번 부증성은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며 지가 및 지대 발생의 근거가 된다. 4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5번 개별성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8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8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5번.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증가돼도 균형 가격이 상승되고요. 귀해지면 돼 공급이 감소되어도 균형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또는이죠, 또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밑줄 긋고 있는 내용. 이 밑줄 긋고 있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제가 지금 물결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물결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급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나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건설업체 수는 누구만 변화시키고 공급만. 요거 세 개는 공급만. 그럼 요 네 개. 소득과 대체재 가격과 아파트 성도와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잖아, 예상. 가격 하락 아니야, 예상이야. 이거는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찾으셔야 된다고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를 찾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요 증가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감소돼도 수요 감소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돼도 수요 감소되고요. 선호도가 감소돼도 수요 감소되고요. 그리고 가격 하락이 예상돼도 수요는 감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증가 가지고 가격 올리는 건 포기하시고 우리 공급 가지고만 이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면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되고요. 토지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감소됩니다. 근데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요 D급부터 C급까지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고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 공급 감소와 관련되는 기업, 니은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86번. 86번은 간만에 균형 계산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급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함수가 QS는 300이래요. 자, QS를 300이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급 곡선은 이딴식입니다. 지금 이딴식. 균형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 300이에요. 300. 이 QS가 300이니까.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왜냐면 QS가 300은 이거니까. 근데 수렴수가 저랬다가 수렴수가 저렇게 바뀌었다 그랬거든, 지금.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뭐 일로 갔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리 D1이 D2로 이동한다 하더라도요. 가격만 어떻게 변하지? 양은 불변입니다. 양 불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랑 저랑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문제 안 풀었지? 그럼 답 3번이야. 안 풀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푸셨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나쁜 짓은 아니에요. 문제 풀라고 낸 문제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QS가 300의 성질만 아시면 됩니다. QS 300의 성질은요, 공급곡선이 300으로 수직선이 된다는 거고, 그걸 뭐라고 읽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읽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양불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한번 구해봅시다.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되니까. 처음에는 450-2P는 300이었던 게 수요가 바뀌면서 500-2P가 300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넘어가면 BP 150, P는 75가 나오네요. 그죠? 얘는 EP 200, 쉽네. P는 100이 나옵니다. 그럼 가격은 75에서 100으로 갔기 때문에 25만큼이 뭐 한다? 상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 뭐 300이 나왔으니까 양은 300개에서 300개로 왔으니까 불변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 그지? 300이 맞긴 한데 문제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아울러 들어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낸 특징이 옳은 걸 많이 냈습니다. 옳은 걸. 왜 옳은 걸 많이 냈겠어요? 틀린 지문 많이 보시라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옳은 걸 많이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옳은 거 많이 냈다고 또 지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에 틀린 지문 충분히 보시고 들어가시라는 저의 어떤 배려, 저의 어떤 호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호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양하지 말고. 8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입은요, 임대료를 상승하는 게 좋아요. 임대료를 상승시킴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된다. 그래서 우리 많이 공부했던 것 중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이 유리하다? 고가 전략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합니다.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상승하죠. 2번도 틀렸고 3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다. 장기면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연천군에 가면 장탄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장탄리에 가뭄에 내리는 고마운 비,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 내리네? 장탄에 단비 내리네. 장탄에 단비 내리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에는 탄력적입니다. 장탄, 단비. 오케이? 장기일 때는 탄력, 단기일 때는 비탄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비, 단탄 그러면 절단 나는 격. 오케이? 장탄, 단비가 나와야 됩니다.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으면요. 가격이 망하고 불변하고 양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가격 뭐야? 불변, 양, 증가. 오케이. 같다면 한 번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수요가 완탄은 길이가 수평이죠. 그때는 공급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가격은 불변합니다. 이까지 참 좋았는데 공급이 뭐 했대요? 증가했대요. 그러면 곡선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양이 아깝이 양이 증가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아깝이라고 하죠. 깻잎 3장이지, 깻잎 3장. 아깝이 양은 가격 불변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순조로 갔는데 마지막에 양이 감소된다. 양이 감소될 일은 없지. 공급 증가했으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죠. 88번으로 가볼까요? 88번. 자, 88번은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 가기 전에 우리 A 가격이 5% 뭐였어요? 상승했어요. B 수요가 3% 뭐였어요? 감소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놈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값이 플러스면 대체제가 되고요.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죠. 근데 A 가격이 5%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5가 돼요. 근데 B 수요가 3%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5, 6에 3에서 0.6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절단 나는 겨, 다 죽는 겨. 마이너스 0.6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0.6. 왜냐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럼 일단은 이 문제는요. 보완제 하시면 돼요. 보완제. 뭐 요걸 하시니까요. 지문 3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1타 3P, 3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울기로 풀어도 되고 탄력성으로 풀어도 되는데 탄력성의 크기로 한번 풀어봅시다. 탄력성이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탄피 0.5. 요거는 2분의 1, 또 2분의 1이네. 0.5. 얘는 순환입니다. 그러면 끝났네, 그지? 답이 2번이고요. 요것도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1분의 2, 얘는 2고요. 얘는 3분의 4. 3분의 4는 한 1.3쯤 되나? 어쨌든 2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수의 탄력성이 더 크네, 그지? 그래서 수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을 거미집 이론에 적용해 보시고, 거미집 이론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89번. 89번에 가니까 디퍼스큐얼리 위튼의 사사분명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부터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사분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사분명에 어떻게 하면 재고량이 증가되어서 임대료 하락하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신규 건설량도 감소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률이 하락해야 돼요. 감가가 덜 돼야. 감가가 어떻게 돼야? 덜 돼야. 감가가 덜 돼야 재고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되고. 재고량이 증가되면 임대료가 마고 하락하고 자산 가격 하락하고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신규 공급량도 건설량도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지문도 답은 4번이지만 2번 지문도 한번 봅시다. 이사분면에서 임대료가 동일할 때 금리 또는 위험률이 상승할수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사분면만 이사분면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사분면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임대료와 자산 가격의 관계, 이게 이사분면이에요. 관계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례관계인데 요 기울기 보이십니까? 요 기울기 값을 결정하는 게 환원이율입니다. 즉 자본환원율이 되는 거지. 캡레이트. 근데 자본환원율은 여러분들 요소구성법에 가시면 무엇과 무엇을 합이냐면요. 순수이율과 무염률이죠. 위험률이 합입니다. 순수이율은 시중 금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률은 위험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커지면 시중금리나 위험이 커지면 자본환원율이 커지는 거예요.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요거 완경사가 되면서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기울기 관련되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사분면 자체 모형에 가면 기울기가 X축, Y축 표현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이사분면만 떼놓고 보면 기울기 완만해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정을 했는데 그게 좀 수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90번. 부동산 시장 및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여기 지금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초과인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천이 뭡니까? 그러면 정보 가치. 두 번째 천이 뭡니까? 그러면 정보 비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얼마짜리 정보를요? 1000짜리 정보를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얻었다면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얻었다면 뭐가 없어서 남는 게 없어서 초과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질문.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에요. 정보 비용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요. 정보 비용 가지고 구분하는 시장이 있고 초과이윤 가지고 구분하는 시장이 있는데 정보 비용은 없으면 완전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있잖아? 그럼 뭐겠지? 불완전인 거지. 그러니까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보 비용이고 초과이 없으면 뭐예요? 할당이에요. 할당. 그럼 초과이 있으면 그건 할당이 아닌 거지. 그러면 할당과 할당 아닌 걸 구분하는 기준이 초과이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고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할당입니다. 그래서 3번에 가시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없다. 왜 없어?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가 있다. 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지만 5번도 가봅시다. 부동산 시장처럼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초과인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서도 초과인을 못 얻었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 아시겠죠? 없다로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비용 없는 시장이라고요? 초과인 없는 시장이라고요? 초과인 없는 시장입니다. 정보 비용은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뭡니까? 완전이라고 있습니다. 완전. 있으면요 불완전 하겠지. 초과인이 없으면요 할당. 있으면 할당이 아닌 거지. 좋아요? 나도 좋아요. 91번으로 갈게요. 91번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죠. 무슨 문제? 정보 현재 가치 문제. 정보 현재 가치 문제는요 빼, 안, 나 하시면 됩니다. 빼, 안, 나 이렇게. 자, 일단 돈을 2개 뺄 거예요. 6억 0,500에서 3억 0,250만 원을 뺄 거예요. 3억 0,250만 원을 뺀 다음에 들어설 확률을 곱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설 확률 55%를 곱해주고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 0.1에 2승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이니까? 2년이니까. 그래서 요거 돈 2개하고 빼고 뭘 곱하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 뭐 해준다? 나눠준다. 뭐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빼, 안, 나, 빼, 안, 나 하시면요. 빼, 안, 나 하시면요. 1억 3,7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지대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 너무 쉽죠? 답 3번입니다. 토지 이용은 최고 지대 지불. 자, 요 말 중요합니다.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된다.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이거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누구의? 알론소의 무슨 지대설? 입찰.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요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오케이. 지대는 인연가요? 비용인가요? 지대는 비용이에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비용. 세 글자로는 생산비. 그러면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가 가격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 결정해요? 그러면 누구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 결정해요. 지대가. 그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지대론 관련되는 내용들 학자 바꿔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내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 좋아요. 93번. 93번은 약분하고 푸시면 엄청 쉽습니다. 약분하고.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도시 인구 얼마를 60만에다가 그 중에서 40%만 쇼핑센터 이용하기 때문에 24만으로 줄여놓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안 줄여놓으시면 좀 곤란해. 약분 한번 해봅시다. 일단 5로 약분 한번 해봅니다. 5로. 5, 2, 10, 5, 1은 5, 5, 2, 10 하시면 되고 1000으로 약분합시다. 그럼 4, 10, 20. 추가적인 약분이 가능한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디요? C 쇼핑센터 이용할 확률과 C 쇼핑센터 이용 객수를 뭐라 그랬죠? 그럼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이 들어갑니다. 2의 제곱은 얼마? 4분의, 이건 그대로 올립니다. 4. 1의 제곱은 얼마? 1 그대로 하고, 이건 그대로 올립니다. 10. 2의 제곱은 또 얼마? 4. 분의 얼마? 20. 근데 어디로 갈 확률이니까? C로 갈 확률이니까 4분의 20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요거 얼마요? 1. 요거 얼마요? 10. 요거 얼마요? 5. 요거 얼마요? 5.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누기? 5 나누기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면 0.312호 나옵니다. 0.312호. 그럼 31.25%인데 31.25%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계산 안 해도 75,000명이겠지. 근데 31.25%를 곱할 때 24만에다 곱해야 된다. 24만에다가. 아시겠죠? 예, 그래야지 75,000명 나온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94번 문제입니다. 자, 94번 혹시 틀리신 분들은요. 그 입지이론은 자, 잘 들어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넬슨의 소매인력 법칙, 넬슨의 소매 입지론.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넬슨의 소매 입지론. 그래서 소매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이고요. 넬슨은 소매 입지론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연습하세요. 그래서 랠리는 이거 보세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느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소매 입지론이거든요.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은 랠리가 아니라 누구요? 넬슨이라고 해야 됩니다. 랠리는 두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했던 뭐요?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 거리 마찰 개수, 공간 마찰 개수는 조금만 멀어져도 안 가라고 버티는 저항값이라 그랬죠. 어떨 때 저항값이 커지고 어떨 때 저항값이 작아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용품점에 비해서 전문품은 저항 많이 안 해요. 멀어져도 가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요. 작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 마찰 개수는요,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을 점일 때 커지고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지금처럼 전문품점일 때는 저항값, 마찰 개수 값이 작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3번, 컨버스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에 높은 점의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뭐라고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5번에 가니까 레시는 경계 지점, 이게 이제 분기점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 대충 왔죠, 그죠? 예. 세대 수요 이론과 분기점 모형의 학자가 지금 보니까 바뀌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래서 3번, 5번이 바뀌었습니다. 컨버스와 레시를 바꾸셔야 됩니다. 베버는 이거 세 개 강조한 건 맞습니다.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를 강조한 게 맞는데 각 요인이 최소 그러면 안 되고 비용이 최소라고 해야 됩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지점이 맞지만 집적이익은 최대 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각각 최소 그러면 틀린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5번은 제목이 바뀌었고 4번은 비용이 최소, 강요인의 최소가 아니고 1번은 랠리 이론이 아니라 넬슨의 이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답은 2번입니다. 95번 문제로 갈게요. 95번. 자, 95번도 옳게 묶인 건데 뭐로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출제 가능성 100%짜리죠.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간입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인데 이용 규제가 한 3개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제로 끝나는 것으로. 간접 개입이 한 5개 좀 됩니다.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그 외에는 싹 다 직접 개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 다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보조금 간이고요. 담보대출 규제 간이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간입니다. 답은 1번으로 결판이 났고 간. 2번은 담보대출 규제와 개발부담금은 간이 맞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용 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직접 개입, 토지비축제도 직접 개입, 토지선매제도 직접 개입. 이거는 찍찍찍. 임대료 상한제 직접 개입, 부동산 보유세 간접 개입,
부동산 거래세 간접 개입, 이거는 직간간. 보유세와 부담금은 간접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역지구제는 이용규제입니다. 간간이.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 개입으로만 묶으라라고 했으니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합시다. 9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96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주어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가 정책이 자원의 비율을 정락화시키는 거. 이 정부가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Government failure. 시장이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게 시장 실패고요. 정책이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것은 정부 실패입니다. 2번,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직접 개입하는 거다.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 맞거든요. 근데 개발부담금제는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기 때문에 둘 다 직접 개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틀리고, 개발행위 허가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다. 이거 시험을 치면 나오는 거죠. 예. 개발행위 허가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공개택 초토, 저 따라해봐요. 공개택 초토. 공간지세, 개발권 양도제, 지금 보고 계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는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때문에 틀리고요.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부동산 실명 제도는 김영삼 1995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실명제는 김영삼 정권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늦다라고 해야지. 늦다. 그리고 5번 알아보시면 좋죠. PIR. PIR은요,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하우징 프라이스, 주택 가격을 인컴,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당연히 짧을수록 주택 구매가 쉽습니다.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작을수록 좋을 거니까 짧을수록 또는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간혹 한 번씩 시험에서 이렇게 누가 늦고 누가 빠르고 이런 거 있거든요. 해설제 있으니까요. 우리 부동산 정책, 조금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의 시간적 순서 정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97번. 다음 중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공공주택의 종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8개밖에 없습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요? 통장님이요. 통장님이 몇 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이요. 분기별로. 분기기 하시면 되거든요. 영구임대는요, 50년의 최저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소득. 국민임대는요, 저소득 서민의 30년.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통합은요, 여기다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합에는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면서 취약계층이 있느냐? 지금부터는 제목 싸움입니다. 장기 전세는요, 전세계약 방식이에요. 전세계약 방식. 분양 전환은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고요. 자, 기준주택의 매입이 있고요. 기준주택의 전세가 있거든요. 근데 기준주택의 매입은 말 그대로 매입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주택 전세는 뭐해서? 임대해서. 그러니까 기준주택은, 전세는요, 기준주택을 뭐해서? 빌려와서 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주택을 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대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전대. 전대. 빌려서 또 빌려준다라는 뜻. 오케이? 전대 뜨면 무조건 기준주택 전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준주택 전세 나오잖아 봐. 얘는 임차에서 또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대. 전대가 나오면 기준주택 전세요. 50년 연구 맞고요. 30년 국민 맞습니다. 다 읽으면 안 돼. 키워드만 보는 겁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 맞습니다. 전세계약 방식. 근데 여기 봐봐. 이게 잘못 생각해서 젊은 놈 있네. 행복. 그러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읽으라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이 뜨면 이건 행복주택이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고 있죠, 이거? 답은 5번이고요. 쌤, 그럼 도대체 어떨 때 행복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가 3개 나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 하면 뒤에 아무것도 없고 국가유공자 이런 거 없고 그러면 행복주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98번 한번 가볼까요? 98번. 98번은 좀 쉽게 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답은 2번이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요, 누구 부담이 많냐면
수요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 비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 빠르게 중요한 것들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흔히 보유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30일이 아니라 6월 1일이라는 것과 경제적 순소질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을 불문하고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것과 양도세가 중과세되면 동결효과 때문에 공급이 감소함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지대 수익을 100% 징수하면 고수익만으로 재정 충당할 수가 있다. 이 이론이 토지 단일세론이거든요. 토지 단일세론 주장하신 분은 누구다? 헨리 조지라는 분이다. 이렇게만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답은 2번. 이번에는 99번. 지금부터 이제 투자론 문제인데요. 투자론 9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수익,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우리 왜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떤 모양이면 세로축이 수익이고 가로축이 위험이라면,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이라면 보수적인 애들이 보통 여기서 투자를 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이 보통 여기서 투자합니다. 근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무엇과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측면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쪽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고요. 위험을 좀 선호하는 공격적인 쪽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게 됩니다.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맞는 표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는 바로 정답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번은 아깝이 한 글자 틀렸어요. 체계적 위험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맞아요. 인플레와 이자율 변화가 체계적 위험의 예시예요. 시장 전반. 맞아요. 전반이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한 글자 틀렸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3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 여러분들 상관계수는 요렇게 이해하기로 했죠.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일 때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을 때 효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효과가 제일 커요. 이분법입니다. 뭐일 때 효과 없다? 1일 때.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다 해야 됩니다. 1일 때 효과가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다. 계속 한 글자 틀리게 내기 신공을 발휘하네요.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뭔지 알고 계시죠? 그죠? 같은 값일 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평균분산 지배원리인데,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놈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같은 이제 수익 상황에서는 위험이 최소고요.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수익이 최대인 놈이 좋겠지. 같은 수익 상황에서는 위험 최소입니다. 5번.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교차하면 안 됩니다. 접하는 점입니다. 아까 접하고 있었죠? 교차하는 점은 효용이 너무 낮아서 안 좋아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00번까지 풀고 좀 쉴까요? 100번까지 풀고. 자, 이 문제는요. 요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변동계수. 자, 일단 변동계수를 알라 그러면요.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변동계수 구하는 공식은 뭔데? 공식 모르면 못 풀어. 변동계수 구하는 공식은요. 기대수익률 분의 표준편차예요. 기대수익률 분의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표준편차. 몇 단계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1번. 자, 단계를 좀 지켜주세요. 1번은 기대수익률 구하십니다. 오케이. 2번은요, 분산 구합니다. 3번은 여기다 루트 씌워서, 루트 분산하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루트 분산은 표준편차죠. 이게 나왔으면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4번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이 했으니까. 기대수익률은 확률이 50%니까 요거 50% 때리고 요거 50% 때려서 더하면 됩니다. 결국 말한 얘기야. 0.05랑 0.003을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기대수익률은 0.08이 되겠지. 0.08. 분산은 아까 수익률이 0.1이었나? 여기서 기대수익률을 빼요. 아까 0.08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확률 50% 때리면 됩니다. 수익률, 기대수익률, 제곱, 확률, 수기제확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아까 0.06이었나? 여기다가 0.08 빼고 제곱한 데다가 50% 곱하면 됩니다. 이 계산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하니까 분산이 얼마 나오냐면 0.004가 나옵니다. 0.004 여기다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분산 0.004 해주시면 기대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0.02가 드디어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아까 변동계수는 뭐 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충이분의 표준편차라고 그랬죠? 0.08분의 방금 따끈따끈한 표준편차 0.01을 내주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25% 이렇게 해서 0.25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대충률은 0.08, 변동계수는 0.25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좀 쉬셨다가 그러면 이제는 101번의 화폐 시간가치 계산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 어떻게? How fast?